1905년 1월 15일 감옥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배제학당 선생 추천서만을 들고 무작정 미국으로 떠나는 이승만입니다. 6년 가까이 옥살이를 하다가 생명부지 미국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요청을 하라 그러니 이승만은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들한테 일본이 외교권을 빼앗고 있다. 한국 도성에 5만 명의 군대를 배치해놓고 한국을 침탈하고 있다라는 폭로를 하고 우연곡절 끝에 대통령 루즈벨트를 만납니다. 근데 이때 루즈벨트는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는 것을 오케이한 미략을 맺은 상태였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승만은 평생 미국 놈들 믿지 마라, 일본 놈들 일어난다라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시게 되죠. 이때부터 이승만은 내가 결코 미국을 움직이겠다고 결심을 하고 미국 주류로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러시아를 이긴 이토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으려고 서울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고종의 충신 이완용을 자기의 졸개로 삼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완용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내용이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 우호를 존중하며 한국을 부강하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국은 계속 배신을 때리고 있다. 한국인들 왕실로부터 해방시키고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협약을 요구하는 바이다. 본인은 한국으로 갈 테니 귀하가 나를 잘 협조해 주기 바란다. 이런 내용인데 맨 끝에 이완용 총리 이렇게 써놨어요. 이완용이가 자신을 총리로 거명한 것에 대해서 그때 대신들이 여러 있는데 유독 자기한테 이런 편지를 몰래 보낸 겁니다. 그 이완용이 여기에 이 비공개 각서 1차 하는 각서에 도장을 찍어요. 이완용이는 고종이 미국에 보내서 유학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국제정세에 눈을 떴어요. 이완용이 볼 때 세계 최강의 러시아를 때려부신 일본이 한국을 침공한다면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숙명으로 받아들이려는 그런 패배 의식이 형성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1월 9일 이토가 서울에 도착을 합니다. 이미 5만 명의 군대가 용산에 자리를 잡고 있었죠. 이토가 당시 서울에 유일하게 있는 서양식 호텔, 손탁 호텔의 여장을 풀고 배종자는 이토의 숙청을 들 16살 기생을 준비해가지고 이토를 보필하고 당시 이토의 나이가 64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이토가 고종을 만나가지고 일왕의 친서를 건네고 의례적 인사만 하고 호텔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아무 행사에도 나타나지 않고 두문불출하면서 외교권을 뺏은 다음에 한국을 어떻게 요리할지 심사숙고합니다. 이토가 바쁜 사람이었어요. 초대 총리였었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빼내는 물자로다가 군대를 강군으로 만들고 백성들 잘 먹이고 입히고 산업시설 넓히고 막중한 일을 해야 되는 총리였기 때문에 바빴죠. 그래서 뛰어와가지고 고종을 만나고 외교권을 뺏은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심사숙고하는 거죠. 일주일간. 그리고 11월 15일 통역 한 명만 데리고 고종을 찾아갑니다. 이토를 만난 고종 촌마디가 일본과 러시아 전쟁으로 한국 국토와 민간인 피해가 의외로 많소. 딱 이러니까 이토가 눈가를 동그랗게 뜨고 아니 나라를 러시아에 뺏길 거를 우리가 구해줬는데 그 작은 피해를 가지고 지금 거론을 하십니까? 우리는 폐하를 위해서 이렇게 총나라하고 러시아하고 피를 흘리면서 엄청난 피해를 당하면서 이렇게 전쟁까지 해서 한국을 보호했는데 폐하는 뒤로 밀사나 파견해가지고 어쨌든 양국의 우호를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한국의 외교권을 일본 정부가 당분간 접수할 테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왔으니까 양해하시오 이러면서 품에서 봉투를 꺼내가지고 고종 앞에 딤입니다. 고종이 열어보니까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 정부가 이양한다. 그러니까 고종이 서류를 던지면서 국가 중대사는 조야 백관과 국민에게 의향을 묻게 되어 있어.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서류를 디미는 의도가 뭐여? 이토가 이제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민중 봉기가 일어나면 우리가 진압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대신들 의향은 내가 직접 물어볼 테니까 그 폐하는 관여하지 마시오 이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이런 기록이 어디 있냐고 이런 사실을 모르고 대드는 분들은 있는데 이거는 정사예요. 아무리 고종이 몰렸어도 왕의 일기는 다 기록이 되는 거니까 다음날 이토는 한국 대신 8명을 호텔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토가 이 대신들을 자네라고 부르면서 후은개조로 조약의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대신들 의견을 묻습니다. 이때 이제 한국설가 아니 외교권을 달라니 이게 무슨 소리요? 내가 여기에 동의하면 나는 매국노가 되니 그럴 수가 없어. 나머지 대신들은 입을 꾹 감고 있습니다. 벌써 공포 분위기거든. 칼을 빼든 건병들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살기 등등하죠. 하여튼 이날은 장관들 누구도 그 외교권을 준다는데 찬성을 하지를 않습니다. 대신들이 다시 경우궁 고종한테로 몰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어전회의를 하는데 고종은 이 자리에서 끝까지 저항해라 어명을 내립니다. 대신들은 폐하 우리는 목숨을 걸고 외교권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도 하고 그러죠. 이 같은 고종 대신들 대화가 그대로 이토한테 보고가 되는데 이토가 이것들 봐라. 다음날 일본군 대포가 용산에서 몰려 나와가지고 궁 몇 군데 배치돼가지고 궁을 향해서 겨냥이 되고 궁을 그 5만 명 병력이니까요 세 겹으로 둘러쌉니다. 그리고 한국 대신들을 일본 공사관으로 불러가지고 다시 회의를 합니다. 그래도 여기서 결론이 안 나죠. 대신들이 오케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토가 일본 헌병한테 얘들 죽일 병사들 불러들여. 그냥 칼 빼든 건병들이 우르르 회의장으로 몰려들고. 이토가 좋다. 동양의 평화를 저해하는 자네들하고 임금을 내가 잡아다가 일본에서 노예로 삼겠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한국을 개화시키겠다. 마지막으로 황제와 상의할 시간을 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러고 자리를 뜹니다. 대신들이 우르르 다시 경우궁 고종한테 몰려가가지고 또 대책 회의를 합니다. 이때 학부대신이라는 건 교육부 장관 이완용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오늘의 위기는 우리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 청나라에 붙었다가 러시아에 붙었다 하는 바람에 일본은 청나라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2번이나 했고 그래서 일본은 우리에게 외교권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니 이것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러시아도 이겨먹은 일본하고 우리가 전쟁을 할 처지도 못 되고 하니까 일단 외교권을 주고 왕을 잡아간다니 왕을 보호하자. 그리고 다시 외교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규설이 일본이 하자는 대로 지금 외교권을 준다는 것은 외교권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망할 바에는 명예만이라도 지켜야 한다. 이러면서 반대를 합니다. 이날도 결론이 나지를 않고 2, 3일 후에 다시 회의를 해서 일본한테 전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고 고종은 침실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이들의 회의를 실시간으로 보고받던 이토가 이 새끼들 봐라 이러면서 일본군 사령관 그리고 무장한 병사들을 몰고 어전회의가 열리던 창덕궁으로 몰려옵니다. 그래가 회의를 끝내고 나오는 대신들을 다시 회의장으로 몰아놓고 고종이 앉았던 자리에 그 고종 자리에 지가 앉아가지고 자,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맙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본과 전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항복할 것인지 정해야 되겠소 하면서 대신들 이름, 장관들 이름 쭉 적어놓고 한 명씩 의견을 묻습니다. 이게 한규설이 대한제국은 지금 외교권 하나로
지탱하고 있는데 그걸 박탈을 한단 말이오. 양보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토가 자네는 반대다 그 말이지 이러면서 한규설 이름에다가 X표를 딱 짓고 다음 외무 대신 박재순 말해보시오. 박재순이가 개인적으로는 찬성할 여지가 있지만 주무 대신으로 찬성을 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으니까 내 처지를 양해하시오. 이렇게 말끝을 흐립니다. 그러니까 이토가 박재순이 이름에 동그라미를 치고 다음 법무대신 이하영, 이하영이도 반대하고 농공상부 권중연이는 찬성하고 학부대신은 이완용이 우리는 후작 각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교권을 가져가시고 내정권은 그대로 한국에 있게 하시고 외교권을 다시 반환할 시기를 조약문에 명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토가 이완용을 쫙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무 대신 이지용, 군부 대신 이근택 이름의 동그라미를 치면서 그럼 5대3으로 조약이 찬성된 것으로 하겠소. 한규설이가 그 얘기를 듣고 비틀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으로 가다가 쓰러집니다. 그러자 이토가 일본말로 저자를 당장 없애버려 고함을 지릅니다. 칼을 빼던 언병들이 들어와가지고 쓰러진 한규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끌고 나갑니다. 이토는 반대하지 않는 그 5명 대신들만으로 회의를 다시 열어가지고 헌병한테 외부 대신 외무장관 박재순이 직인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조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로써 대한제국 외교권은 장관이 승낙하는 걸로 작성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재극 대신 이재극을 시켜가지고 고종의 결재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고종이 끝내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종이 나라를 팔아먹고 거기 참석한 대신들이 팔아먹은 것처럼 누명을 씌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죠. 끝까지 고종은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이 을사 조약 내용을 보면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을사 늑약을 을사 보호조약 조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배운 사람들 많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이었다는 거죠. 이 늑약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외교권을 지휘 감독하고 한국인을 보호한다. 2. 한국은 일본 정부를 통하지 않고 외국과 조약을 맺지 못한다. 3. 일본 정부는 외교를 관리하는 한 명의 통감을 한국 황제 밑에 두고 통감은 언제든지 황제를 만날 권리가 있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토는 조약 체결을 국내외에 공표합니다. 이때 고종은 내 이놈을 반드시 죽이겠노라고 나직히 부르짖었다고. 그리고 직접 친서를 써가지고 외국 공관에 돌려서 이 조약은 무효다. 이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일본하고 거래가 끝난 미국, 영국, 프랑스 외교관들 보따리를 싸가지고 서울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을사늑약이 발표되자 박상진, 나중에 그 독립투사가 되는 박상진 학생이 동대문에 모인 군중 앞에서 우리는 노예가 되었다. 인구가 적어서 그런가? 아니다. 2천만이면 충분하다. 우리 민족이 모자라서인가? 아니다. 우리 민족은 성품이 관대하여 황인종 가운데 상등이라 할 수 있다. 토지와 물산이 부족했기 때문인가? 아니다. 금과 은과 철, 오곡, 백과 산포와 살림이 그리고 어체가 물고기 이런 자원이 가는 곳마다 흥성하고 심는 곳마다 번성한다. 이처럼 화려한 강토와 멀뚱한 인종과 풍부한 물산을 가진 우리가 천층 지하에 떨어져 남의 노예가 된 까닭은 무엇인가? 그 까닭은 2천만 동포에게 대한국혼이 없기 때문이다. 민족혼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혼이 없으면 죽는 것과 같이 국민에게 혼이 없어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혼이 있는 나라에는 자유와 독립이 있고 혼이 없는 나라는 노예와 어육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 일본 검열로 고종이 만든 신문 논설, 삭제된 논설문을
이렇게 외칩니다. 이날 도성의 모든 상가는 문을 닫고 학교도 다 동맹휴학, 참판, 홍만식이 집에서 손님하고 장기를 두다가 외교권을 뺏겼다는 소식을 듣자 바로 일어나가지고 나를 조상이 묻힌 선산에 묻지 마라 유언을 남기고 그 자리에서 독약을 맞고 죽습니다. 그리고 조병세 78살이신데 동포는 노예가 되지 말라는 유서를 남기고 아편을 먹고 자결을 하고 학부 주사 이상설, 김봉학, 송병선 등등 자결을 하고 민영환, 충정공 민영환은 나라의 수치와 백성의 욕됨이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우리 인민은 장차 생존 경쟁에서 잔멸할 것이다. 영화는 죽음으로 임금의 은혜를 보답하고 2천만 동포 형제들에게 사과하노라. 영화는 죽어도 죽지 않고 저승에서 여러분들을 돕고자 하니 우리 2천만 동포 형제들은 1000만 배 보답하여 마음을 굳게 먹고 일심협력하여 우리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면 나는 대한제국 2천만 동포에게 이제 이별을 고하노라 이런 유서를 남기고 자결합니다. 김구, 이동용, 이준 대한문 그 앞에 모여서 을사늑약 철회 상소를 올리고 비장한 가도 연설들을 피를 토하면서 하고 이때 그 황현이 쓴 매천야록을 보면 국방장관이죠. 국무대신 이근택이 을사조약에 도장을 찍고 집에 와서는 우리 집안은 이제부터 무궁한 복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하고 이제 좋아서 떠듭니다. 그 러시아를 때려부신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자기가 이제 거기에 눈에 들었으니 이제 자기는 대대로 죽을 때까지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이게 부엌에서 일을 하던 여자 종이 부엌 칼을 들고 뛰어나와가지고 이근택이한테 내가 대신이 되었으니 장관이 되었으니 나라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너 죽어도 시원치 않는데 이런 개짖는 소리를 하느냐 이러면서 내가 비록 천한 종이지만 어찌 개돼지 종이 되겠느냐 힘이 약해가지고 너를 반토막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로다 이러고 뛰어나왔다고 써놨습니다. 민영환이 자결을 하자 그 송병준이 초상집에 달려와가지고 민영환 선생이 자기한테 거금의 빚을 지고 죽었다. 이걸 갚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이러고 민영환 부인을 협박을 합니다. 송병준이 어떤 자인지 전편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송병준 어미는 원래 기생이에요. 그 애비 모르는 송병준을 낳아가지고 기르는데 어느 날 민영환이 그 손님 접대자 요리집 갔는데 이놈이 8살 먹었죠. 개밥을 먹고 그냥 그 슈슈들 옆에서 웅크리고 이러는 거 보고 불쌍해가지고 와서 씻기고 해서 서당에 보내고 길러가지고 문과에 합격을 하게 해가지고서 공무원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손병준 이놈이 그한테는 그냥 더 없는 은인인데 이놈이 강화도 불공정 맺을 때부터 외놈들한테 붙어가지고 국법을 어기고 외놈들하고 합작 장사질을 해가지고 돈을 만지고 이러니까 민영환이 한 차례 꾸짖었어요. 너무 그러지 말라고. 여기에 앙심을 품고서 민영환이 자결하자마자 득달같이 뛰어와가지고서는 은인의 미망인을 협박을 하는 겁니다. 빚을 지고 죽었으니 내놓으라고. 근데 이놈이 다음 달부터 어떤 짓을 하냐면은 일본 군이 수만이 들어와 있으니까 의뢰의 외놈들은 이 군대의 성욕을 풀어줄 그 창녀들을 데리고 다녀요. 위안부죠. 이거를 보고 이놈이 지도 시골에 사람을 풀어가지고서는 그 보릿고개 굶어가는 여자애들을 잡아다가 처녀들을 인신매매해서 잡아다가 최초로 일본 흉내로 창녀 유곽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 처녀애들이 뭐를 알아 갑자기 창녀가 돼가지고 매상을 못 올리면 막 고문을 하고 그래가지고 일본 것들은 군인 군표로다가 장사를 하는데 이놈은 한국 남종네들 재산을 빨아내는 거예요. 이 을사늑약으로
고종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일 작정으로 본격적 항일 무장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벌어진 고종이 주도하는 독립운동이 진짜 독립운동이고, 그 뒤에 공산주의가 만주, 연해주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순수한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규정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대한독립운동의 중심에는 고종이 있습니다. 결국 고종은 의친왕을 통해 만든 연해주 독립군단 참모총장 안중근을 시켜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입니다. 안중근은 무장군이었다. 즉 안중근 의사 뒤엔 고종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의 실체를 재조사한 일본의 보고서에서도 이 사건의 배후엔 고종이 있다고 쓰여 있다. 대한의 근대사,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왜곡하는 자익들한테 맞서서 조국의 자긍심을 되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를 하던 프로그램 디렉터로서 사실이 아닌 거를 방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각의 해석, 이런 시각의 해석, 그리고 기록,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로그인해서 구독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